자, 이번에는 이제 그 임진왜란 10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마는 임진왜란의 상을 모사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그 내용부터 이제 보면요. 일단 요거 매칭시켜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고니시 부대가 들어서자 배수진을 치고 있던 신립은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였다. 일본군이 단월역을 따라 길을 나눠 공격하면서 조총을 쏘아대자 신립은 적진에 돌파를 했지만 실패하고 달천강에 투신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 일본과 연결해서 보면 신립으로 이제 조선군이 기병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신립은 그 여진족을 막는데 상당히 공헌을 세웠던 장군이었고요. 그가 이끌었던 정예병은 여진족이 기병이니까 기병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신립이 조용을 이제 가서 이제 공격을 거기에 방어진을 치려는데 이게 너무 이제 기병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김화병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탄군대에 이제 배수진 치고 싸웠다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런 기병 중심의 어떤 전술은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조총 부대에 의해서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 되죠. 얘네들은 이미 전국시대 때 철보, 철포대를 이용해갖고 그 당시 기병을 깨트린 그런 전술이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병대 오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전투 그 방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기병을 이제 뭐냐면 확실히 깰 수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난을 볼게요. 자, 이순신은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에 유인하고 하깃진을 펼치면서 맹렬히 공격했다. 조선수군은 막기작계의 전선 60척을 격파하고 무수한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자, 그 유명한 한산도 전투죠. 그래서 하깃진이라는 것은 이제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함망을 형성해가지고 여기 적을 유도해가지고 뭐냐 격파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 하깃진은 두 개를 쳤다고 해요. 그 쌍익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 크게 승리하면서 그 당시 남의 이제 그 제일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들 보면 진주성의 강군민은 목사 김시민이 지휘하되 끓는 물을 붓거나 집에 불을 붙여 던지면서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성 밖에는 최경의 최강, 임계현, 조은 등등 이게 그 의병장들이죠. 의병장들이 이제 적이 포위하고 있으면 곳곳에 게릴라 형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식으로 교란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진주성 대첩이죠. 진주 대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주 대첩인데 보통 진주성 공격은 1차,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1차 진주 대첩이에요. 1차 진주 대첩. 여기 이제 2차 때 김시민이 싸웠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1차고 2차 때는 1차 때 이제 그 김시민이 크게 다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상 후에 다시 쳐도왔는데 이때 함락됐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그 전투에서 유명한 게 농계죠.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다는 강군과 유병이 격렬히 저항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성을 결국 함락했다. 자, 요거는 1차고 얘는 2차죠. 그래서 답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를 보겠습니다. 권유대 부대는 정예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상 위에 진을 치고 있었다. 고니시, 구루다 등이 이끌었던 일본군의 공세가 시작되자 권유는 강군과 의성군을 동료하여 하차나 진천래 총통을 이제 파견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차라는 건 오늘 다연장 노켓포 정도 되고 진천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수소탄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소탄. 예, 수류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발음이 안 나오네. 예, 총톡. 그래서 화학 무기를 상당히 많이 동원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 때 화학 무기가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원거리 타격 무기, 대량으로 하는 그 하차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됐고, 개인학이었던 철포. 그러니까 이제 덴포라고 부르는 하총이 없었죠. 예, 하총이 이제 없는 대신에 총톡이라 해서 약간 이제 원시적인 이런 개인학이 있었는데, 자, 이때, 우리나라 그 최첨단, 그 뭐냐면, 그 당시 화학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갖고 행주상성에 크게 이겼죠. 예. 그래서 이 행주상성은 이제 왜 시작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이효성이 이끌었던 부대가 그 당시 벽장원 전투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이제 또 권율도 이제 패배하고 나서 제일 이제 눈에 가시가 됐던 것이 행주산성에 있는 권율 부대야. 그래서 이호성의 부대가 올 때 같이 이제 협곡에서 이제 치려고 여기 병력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얘네들 그대로 놔뒀다간 한양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공격했다고 오히려 당해가지고 패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양을 지킬 뭐냐면 병력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상도 쪽으로 해가지고 외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기다리게 되고 그때 한 4년 동안 명나라와 담판을 하면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정유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북진이 저지되고 서울 철벽을 이제 서두르긴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때 경상도 쪽으로 철수해서 경상도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이제 버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을 볼게요. 선조는 이유성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기호신서는 신헌법을 활용한 것이 일본군을 방어하는데 상책이라는 말을 듣고 은밀히 그 병서를 구입해서 유승룡에 보냈다. 자, 일단 이 기호신서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저술했죠? 척계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술을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척계강은 뭘로 유명해요? 예. 절강본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왜군을 격퇴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호신서는 그 절강본법에 대해서 기록돼 있고, 요거는 왜군을 격파하는데 특화된 그 전술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소급법이라든지 쌍익직이라든지 그런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쌍익 워- 원항진이지, 원항진. 가까운 거리에서는 12명은 이제 팀에는 원항진을 통해서 격파하고, 먼 거리에서는 이런 하양무기 있죠? 하포 같은 걸 통해서 격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왜구를 격파하는데 특화됐고, 일본군도 넓게 보면 왜구잖아요. 그래서 왜구식, 그러니까 일본식 이제 전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그래서 한 명의 왜구를 격파하는데, 일본군을 격파하는데 12명이 달라붙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격파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적극적 하향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게 훈련도 간의 조직의 기본 전술이 됐다. 맞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훈련도감에서 보면 기호신서에 있는 그 절강분법들 이런 것들 소고법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도감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소고법하고 소고구는 다르죠. 소고법은 소부대 단위의 이제 그 부대 운영 방식이고 12명이 한 명이 돼가지고 싸우는 방식, 원한을 치면서. 근데 소고군은 그 지방에 있는 군대예요. 예, 이걸 소고군이라고 하죠. 예, 이 소고군도 소고법에 의해서 조직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기호신서가 한번 나올 것 같아. 명칭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척계강이라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그 운영 방식 있죠. 소고법 같은 그 운영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조의 외교 정치가, 뭐냐면, 조선의 외교 정치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신민사관에 보면, 우리나라를 비판할 때,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뭐 까내릴 때, 자주 동원한 게 뭐냐면, 사대주의라는 거야, 사대주의. 예. 그래서 사대주의를 이제 내세우면서 조선은 타율성론, 중국의 역사에 복종돼 있다, 복속돼 있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이제 점령한 건 당연하다. 너희들 예전부터 중국 밑에 있었는데 주인만 바뀐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해. 사대주의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과 붙어 있었던 나라들 다 그랬어.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사대 정책을 했던 거죠. 사대 정책을. 근데 이제 일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영향력이 떨어지 그런 관계에서 좀 벗어났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고조하고 조선이 4대 정책이 차이가 있더라. 음. 고조는 일종의 이렇게 4대 정책이죠. 그러니까 큰 나라 섬기는 거, 이소사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섬기는 거는 일종의 4대 정책이고 자기 나름대로 형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국익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을 좀 약간 바탕을 모시잖아요. 예, 미국의 줄을 쓰고. 근데 이거 미국을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줄을 서야지 우리가 이득을 챙기기 때문인 거죠. 실리 중심의 외교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태극기 부대처럼 막 그 미국 그 연례 좋아하는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태극기 부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건. 왜냐면 이건 4대 정책이고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조선 시대가 이제 문제야. 조선 시대는 조선 초기 때까지는 고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조선 중국이 특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 제조지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조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망했던 조정이 다시 복귀되는 은혜 이런 걸 제조지은인데 명나라 때문에 조선의 왕조가 다시 뭐냐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돼. 그러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군신 관계였는데 군신 관계에다가 또 뭐냐면 뭐가 플러스 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플러스 되는 거야. 그래서 충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효라는 것은 불변적이죠.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이제 부모가 못 돼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절대적인 거야. 그러면서 사대주의 정책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같은 여진족이 세운 금이나 청에 대한 대응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사대 가격을 요구하니까 이자겸이 받아들였어. 뭐 이소사대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에 반해 비에 보면 이 당시 이제 그 청나라가 사대 관계를 또 요구했죠. 비슷하게 용골대가 와갖고 막 하는가. 근데 거절하고 쫓아낼 뻔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정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A의 정책은 주로 고려시대 때의 사대 정책을 얘기한 거고 B의 정책은 성리학적인 어떤 사관이 이제 성리학적 의식이 강화돼가서 양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사대주의로 나타났다. 여기 사대주의는 충신뿐만 아니라 부효 어머니 그 뭐야,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효까지 결합된 건 절대적인 거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에 사대하는 거는 이거는 부모를 버리고 다른 부모를 선택하는 거야. 이 천륜을 어기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해석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A 그 각자의 주장에 초대되거나 그에 반발이 일어나는 전략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소사대 논리로 해서 이제 이자겸이 사대 정책을 받아들였잖아. 사대주의를. 그러니까 이소사대 원칙에 따라서 조공을 이제 바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묘충이난이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병자호란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사대가 바탕이 되고 있는 생각을 각각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그 고려시대에서는 형세업적 사대관으로서 중화의 개체는 불변한 것이 아니라 중원의 형세에 따라 사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사대 대상이 꼭 뭐 중화든 중화민족이든 그다음에 오랑캐는 상관없는 거죠. 뭐 송나라 섬길 수도 있고 요나라 섬길 수도 있고 금나라 원나라 섬길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요 그 뭐냐면 조선시대 사대도는 좀 달라요. 부모의 나라다. 그래서 부모의 나라인 그 명나라를 배반하는 거는 뭐냐면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목이 배울지라도 목이 날아갈지언정 날아가더라도 청나라 섬길 수 없다. 명나라 끝까지 섬기겠다. 이런 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사대론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보면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요거 바탕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있는데 요거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인하고 이제 서인, 남이 이렇게 정권 변치가 있어요. 정권 변천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인, 여기 대북이죠. 엄밀히 대북이에요. 예, 대북. 대북이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죠. 서인이 정권할 때 자기가 독재하는 거,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굴 끌어다 이제 썼냐면 남인들을 끌어다 썼어요. 왜냐면 대북 정권이 망한 이유 중에 대북 독재 때문에, 대북 전지자 때문이거든요. 독점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독재를 하지 않는다. 대북이 예전에 혼자서 정치했는데 우리는 사회 세력들과 같은 정치를 한다. 공론 정치를 강화하면서 남인을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끌어서 같이 정치를 했던 거죠. 대신에 자신들이 국호 물신, 왕비는 우리 집안 서인 집안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리고 숭유살림 이런 것들 있어. 살림 세력들. 그러니까 서인들 살림 세력들이 많은데 이들 끌어들여서 이게 뭐냐면 어 존중해준다. 뭐 이런 것들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오랫동안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현종 때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송 논쟁이 나죠. 그래서 1차 예송 때는 기예송 때는 누가 서인이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이 이제 집권하죠. 여기에 주의할 게 현종 때 그 집권한 게 아니라 숙종 1년 때 집권한 거예요. 왜냐면 이 갑인 예송은 현종 말년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갑인 예송에 승리를 했지만 현종 때 그 막판에 승리했지만 현종이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권 변화는 숙종 때 일어났어. 그래서 숙종 초기 때는 누가 집권했냐면 남인이 집권했죠. 그래서 이때는 1차 예속, 2차 예속 때는 나름대로 성리학적인 어떤 운영 원리, 공치주의, 이런 것들이 공치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상호 견제에 입각한 어떤 정치, 그 공치주의 이런 것들이 지켜졌어. 그래가지고 상대 분당을 인정해줬죠. 그래서 살려는 줬어. 살려는. 자, 근데 요때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야. 요게 이제 그 숙종부터 해갖고 했다가 남인이 너무 심히 커지니까 여기가 다시 경신왕국을 통해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정권에 물러났던 서인들이 남인에 대한 분노가 이제 가득 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 그래서 사사다발이라고 해서 사사를 내서 죽여버리고 자, 이렇게 당했던 남인들이 다시 기사왕국 때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가만 안 두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대규모 또 서인들의 수청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때 뭐 송시열도 죽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다시 갑술왕국 때 서인들이 집권하죠. 그러면서 남인들 대규 이제 처반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서인들 안에서 노론과 소론이 분열돼 나가요. 원래 노론과 서론은 요때 경신왕국 이후에 분열되긴 했는데 공동의적인 남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갑술왕국 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요 남인들이 없어지니까 뭐냐면 서인들이 분열돼서 노론과 서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시열은 요때 죽었기 때문에 엄밀히 자기가 이제 나중에 노론의 영수로 이제 추대를 받긴 했지만 자기가 노론인지 소론인지 정확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자, 후대에 이제 추종해 갖고 이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 서인들, 세력들, 그러니까 노론들이 권력을 잡고 뭐 소론이 나중에 권력 잡고 결국에 노론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고 남인들은 이제 쫓겨나죠. 근데 이 남인들도 두 가지 남은 있어요. 근기남인이 있고 영남남인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기남인들은 서울 주변에 있는 남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계통이 어디가 되냐면 그 소론인다. 소북 축에 있는 사람들이야. 소북이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실리적인 측면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영남남인들은 정통 이의 어떤 이제 이항의 어떤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류주의고 도덕주의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인들 중에 그래도 좀 약간 조정에 좀 붙어있던 사람이 근기남인. 대표적인 게 정양훈 같은 사람들이 근기남인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 예송, 2차 예송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좀 예매해. 너무 많아.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일종의 내러티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고 해갖고 하는 것들 적어놔서 차라리 제가 이거를 약간 이제 읽어보는 방식 때도 이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읽고 저는 이제 사건들 간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게 좀 읽어보고. 자, 읽어보면서 각각 사건의 특징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송 논쟁은 1차 예송과 2차 예송, 갑인 예송으로 나눠볼 수 있다. 1차 예송은 1659년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이대비의 복 2년설과 1년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상복 중에 어떤 것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서인은 효종을 차남으로 인식하고 국조의례의 규정에 따라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의 상복은 3년, 차남이 죽으면 1년 있게 해서 1년복 기년설을 주장했다. 남인 윤휴는 서인의 주장을 비판하며 장자가 죽으면 적자 소생의 둘째 아들을 장자로 간주한다. 예래조 이리슈를 내세워 효종은 인조의 장자이며 모후는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인 거두인 송시열은 윤휴의 주장에 재반박하면서 사종주설, 왕위를 계승하여도 3년 상을 할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체이부정, 디열부정, 후사는 이었지만 바른 것이 아니다를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송시열은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서자를 세워 후사를 이었을 경우 비록 후사는 이었지만 바른 거창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서자의 의미를 송시열은 적자가 아닌 다른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자가 아닌 첩의 자식이라는 멸시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 소현세자, 효종의 막내 아들인 석견이 살아있을 때였다. 자칫 잘못하면 인조, 복림대군, 현종으로 이는 종법상 적장자 적통이 아니라 인조, 소현세자, 석견이 적통이 되고 따라서 현종의 왕위의 정통성이 종법상 부정될 수 있는 논리였다. 송시열의 말실수에 다급해진 서인은 모든 아들의 상스에는 부모는 1년 상복을 입는다. 경국대전과 대명률의 구절을 들어 1년설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현종이 경국대전에 근거한 서인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1차 예송은 서인의 승리로 끝났다. 2차 예송은 1674년 현종종비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자 다시 인조의 계비이자 인선왕후의 시어머니 자이대비의 상복기간을 가지고 서인과 남인의 분쟁이 생겼다. 서인은 국조의례에 곧 며느리는 1년, 두 번째 며느리는 9개월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구절에 의거하여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는 효종이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복을 9개월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 유상도성지가 효종 국상 때는 1년 상복을 입는 것은 장남과 차남 구별 없이 경국대전에 입각해서 입어야 해놓고는 지금은 인선왕후를 두 번째 며느리라고 여겨 9개월 복을 입는 것은 지난번에 경우와 다르다는 강한 비판 상소를 올렸다. 현종이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 예전 사례를 들어서 서인을 추궁하자 서인인 김수웅이 고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현종은 예전에는 경국대전이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고래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어 서인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에는 효종은 남인의 의견을 들어서 서인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갑인 예송 이후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경신환국 숙종 6년으로 몰락했다. 서인이 남인의 영수허적이 봉고호로 옮겨놓고 은밀하게 모해하여 남인을 축출한 것이다. 이때 서인은 남인 처리 문제를 가지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열의 기미를 보였다. 즉, 몰락한 남인은 중인 출신의 장희빈을 숙종과 연결시켜 재기의 꿈을 꾸었다. 인현왕후가 왕자가 없는 상황에서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은 장희빈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이에 노론의 송시열이 반대하자 숙종은 송시열을 귀양을 보내고 도중에 사약을 내려 죽였다. 원자 책봉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서인의 폐비 민씨 복위 운동을 남인이 탄압하려다 숙종의 분노를 사서 몰락하고 그 과정에 장희빈은 빈으로 강등당하고 인현왕후는 복귀되었다. 이때 남인 세력은 몰락하여 근거지인 경상도 지역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소론과 노론이 정권을 바꿔가면서 환국이 전개되었다. 숙종 때 일어난 환국 정치는 숙종에 의해 전국을 주도한 붕당과 견제 붕당 간의 정권 교체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붕당 정치가 말폐화되고 붕괴되기 시작했다. 승리한 붕당이 상대 붕당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사약을 내려 죽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왕실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증대되고 왕의 계승 문제 대립이 정쟁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3사와 2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감소하고 왕권이 물려있는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갑술 황국 이후 지방으로 낙향한 남인들에 의해 서원 안에 자기 조상을 모신 사후를 세워 예전의 서원의 공정적 기능이 많이 쇠퇴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예속 논쟁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예속 논쟁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히 봐두실 필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보기는 붕당의 집권 과정을 나타난 것이다. 각 붕당이 집권하게 된 계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은 갑인예송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맞죠? 예. 그래서 서인하고 남인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갑인예송 1차 예송을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1차 예송이 아니라 서인에서 남인으로 갈 때 2차 예송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2차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갈 때 이게 이제 기회예송인데 기회예송은 1차죠. 서인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리고 그래서 남인하고 서인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또 한국 중에 경신한국이죠. 예. 그래서 경신한국인데 여기에 이제 그 뭐냐면 반란 사건을 엮여갖고 이제 남인하고 이제 그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죠. 남이 몰락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남인하고 서인과 이게 기해송이 아니라 경신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 디귿은 경신한국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사한국이죠. 두 번째 한국이었다. 서인에서 남에서 기사한국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인에서 서인으로 나눈 것은 여기 있지만 갑술한국이죠. 예, 틀렸죠. 그래서 답이 맞는 것이 1번입니다. 예, 갑인예송 2차 예송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보면, 잠깐만, 잠깐만, 아, 13번 문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17세기 조선사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전개된 예속농제 본질은 정통성 확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게 그 첫째 아들로 볼 것이냐, 혹은 둘째 아들로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그 과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다음은 조선의 분당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를 답하시오. 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서인과 남인의 공동체제는 자, 두 차례의 호난을 겪고 남한산세의 굴욕을 싣고자 호정이 북벌을 추진했을 때까지도 큰 균형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복상 문제에 둘러싸고 두 정파 간의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거쳐서 이런 대립에서 처음엔 서인이 나중에 남인이 우세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있는데 자, 기획이 시작되는 정치적 계기가 뭐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는 서인과 남인의 공동체제. 이거는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기존의 강해군 때는 이제 대북이 일당 독재였잖아요. 전제야. 자, 일단 독재야. 전제를 했는데 그걸 타파하고자 일어난 것이 서인 중심의 인조 반정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서인이 일당 독재하고 전제해버리면 이게 대북을 비판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좀 그렇겠죠. 모순적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인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대북처럼 일당 독재하지 않고 서인과 남인이 같이 하는 이런 연합체제다. 성리학적인 어떤 상호 견제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남인을 끌어들였다. 다만 이제 국혼 물신해가지고 왕비는 서인 집안만 내고 수유살림 살림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걸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대입을 무엇인지 쓰시오. 요건 왕실의 복상 문제를 둘러서 두 정파 간 남인하고 서인 간의 뭐냐면 그 대립. 이건 앞에서 예속 논쟁이죠. 문제 너무 쉽죠? 요건 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 문제. 자, 그리고 호정비의 사망 후 조대비가 상벌 얼마나 입을 것을 둘러싸고 니은이 일어난 원인을 쓰시오. 자, 이거 원인은 뭐냐면 호정이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소현세자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소현세자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억류 생활을 했다가 기왕 다시 돌아온 후에 갑자기 죽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유배를 보내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제 그 뭐냐면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죠. 그게 호정이죠. 그래서 호정은 두 번째 자식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죠. 보니까 서인들이 이제 올 때는 두 번째 자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남인들은 왕자의 부동상서를 내세워서 비록 호정이 두 번째 아들이지만 종법을 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인들은 왕권을 좀 약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했던 세력들이고 권한을 좀 낮춰서 근데 이에는 난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호종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왕권과 결탁을 해갖고 뭐냐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호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제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좀 파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속 논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좀 괜찮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저 패배한 정당을 살려놓은 줬거든. 정치 파트너로서 좀 약한 시켜놨지만 살려는 뒀는데 한국 정치부터는 살려주지 않았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예.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예속 논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분당 정치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사례로서 상호 견제의 어떤 사례로서 등장했지만 분당 정치가 이제 붕괴된 거는 숙종 때 한국 정치 때부터다. 이렇게 일당 독재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되게 어려운 그 사서은행 숙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조선왕조실록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인고생들에게 내고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에 들어갈 인물은 저기 잠깐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이 송시열. 네. 그래서 송시열 관련된 내용이에요. 송시열 졸기거든요. 숙종실록에 있는 송시열 졸기인데 졸기란 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업적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실록에.
예, 이걸 졸기다고. 졸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사람이 죽을 때 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아, 졸인가? 일반 사람보다는 좀 유명한 사람을 죽을 때 졸이라고 하고, 좀 그냥 괜찮은, 그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사라고 하죠. 죽을 사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 왕이 죽을 때는 흥. 그 다음에 또 저희 항자가 죽을 때는 붕.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썼던 간단한 평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송시열은 상당히 조선 후기 때 송자로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정부의 지원 하에 송자 대전을 펼쳐할 만큼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고 후에 이제 노론의 영수로 추종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아까 했지만 그때 당시는 자신이 노론이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아직 서인이 노론하고 서론하고 완전 분리된 그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예, 공동의 적이었던 남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냐면 그 안에 같은 분당 안에 파벌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노론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후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노론의 영수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송시열을 노론의 영수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또는 이제 서인 또는 상당, 상당이랑 살림, 서인의 살림들, 서인도 살림이 있고 남인도 살림이 있어요. 예, 서인들의 살림, 살림이라는 것은 벗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살림인데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간지 않았죠. 이 사람은 계속 초야에 묻혀갖고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가끔씩 왕이 불려서 이제 뭐 호종 때나 그 다음에 현종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왕이 불려갖고 이제 정식 자문을 구하고 그때 잠깐 간직을 했었어요. 근데 간직을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 자주 사료에는 나오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송시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뭐예요? 음, 주도한 명칭을 썼고 그리고 밑줄진 기획 사건 당시 대립하고 있었던 두 당의 주장을 각각 쓰시오. 자, 요게 기획 사건이 이제 딱 보시면 기획 사건이 가빈지하라고 있잖아요. 가빈년의 이제 내용이죠. 자, 가빈년은 이제 조대비, 자의대비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들의 싸움이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조대비가 이제 그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데 호정의 그 부인이 죽었죠. 예. 그래갖고 조대비가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에 죽으니까 며느리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싸웠던 건데 서인이 대공설, 9개월설을 주장했고 남인이 1년설 주장했어요.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서 이제 뭐 그 뭐냐면 서인이 천하동네, 남인이 왕자 부동산서지 않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건 후대 얘기고 여기에서는 2차와 관련된 가빈예송과 관련된 사료의 명칭 그 사료 가빈예송에 관련된 표면적인 이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갈등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갈등 주장 내용을 표면적인 주장 내용을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그 밑에 주장 내용에 깔려 있는 것이 그 천화동네 왕자의 부동산서고 이 천화동네 왕자 부동산서는 그 뭐냐면 후대 학자들의 평가인 거야. 이거는 주장 밑에 그런 게 있고 또 서인은 호종을 찬양을 보고 남에는 호종을 장남으로 인식했다. 이것도 그들 간의 대화 내용에서 주장 내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해석이죠. 예. 후대 학자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주장했던 내용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정리했는데 정치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 인과관계까지 다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좀 그냥 눈에 발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자, 여기에 보면 행위 시비 논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계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소론이나 노론을 이렇게 분열되는 어떤 논쟁 계기인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얘가 왜 이것까지 외우고 앉아있지? 네, 잠깐만요. 아, 그 밑에 있구나. 네, 하겠습니다. 예문 사료는 숙종실록에 있는 송시열 졸기 주지이다. 조선시대 때에는 유명한 대신의 죽음을 졸이라고 칭했고 실록 뒤 졸기라는 형식으로 그 사람의 일대기와 평가를 같이 실어 놓았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때 송자, 송즈라고 일컬었고 그의 문집은 조선 정부 지원으로 송자 대전으로 편찬되어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즈는 공자와 맹자처럼 성인에게만 붙인 칭호인데 조선시대 즈를 붙인 인물은 송시열이 유일하다. 송시열의 자세한 일대기는 보충자료 참조. 송시열은 노론, 서인, 산당의 영수이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끌었던 붕당의 명칭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송시열은 기사 황국 때 죽었고 노론과 소론이 완전히 갈라진 것은 숙종의 적인 남인을 제거한 갑수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와 또? 예문사료는 숙종실록에 있는 송자 송즈, 송시열의 자세한 일대기는 보충자료 참조. 예, 이게 송시열은 도중에 노론, 끊어졌어요. 서인, 네. 산당의 영수이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끌었던 붕당의 명칭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송시열은 기사황국 때 죽었고 노론과 소론이 완전히 갈라진 것은 숙종의 적인 남인을 제거한 갑술황국 이후다. 따라서 송시열 자신은 서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노론이라고 생각할 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닮은 서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사료가 숙종실록에서 묘사한 송시열은 서인이 아니라 노론의 영수라는 전제 아래에 써놓은 것이다. 숙종실록은 숙종의 오랜 재위 기간 때문에 경종 때부터 시작하여 영조 초기 때 완성되었다. 그 기간 동안 소론과 노론이 번갈아 집권했다. 숙종실록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노론이다. 노론은 송시열 입장에서 윤증을 비난하고 송시열을 높이 평가하는 식으로 숙종실록을 편찬했다. 그런데 정리한국 이후 노론 대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자 노론 중심의 숙종실록을 개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숙종실록이 편찬 단계에 있었고 소론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노론 세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숙종실록 보궐정호를 편찬했다. 별책인 현종 개수실록다처럼 또 하나의 실록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서 숙종실록 권말에 첨부하는 식으로 정리함. 숙종 보궐정호는 소론 입장에서 윤증을 높게 평가하고 송시열을 비판했다. 숙종실록은 노론, 숙종실록 보궐정호는 소론 입장에서 맞춰 역사책을 편찬했고 이 역사책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송시열을 서인의 영수가 아니라 노론의 영수로 생각하고 적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윤증은 서인이 아니라 소론의 영수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의 지문에서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는 신유의서라고 한다. 경신 한국 이후 송시열과 윤증은 남인 처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때 윤증이 신유의서라는 편지를 써서 송시열의 학문적 편협함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실제로 편지만 썼고 보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송시열이 알게 되었다.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의 뿌리는 경신 한국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송시열과 윤증은 사제지간이고 초기에는 관계가 좋았다. 근데 윤휴의 평가 부분에서 갈라지게 되었다. 송시열은 사문난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윤증과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는 윤휴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윤증은 아버지 윤선거가 죽자 송시열에게 행장을 부탁했는데 윤선거가 겉으로는 윤휴를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윤휴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안송시열이 윤선거의 행장을 악의적으로 써놓았다.
이 사건으로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경신한국 이후 송시열과 윤증의 관계는 신유이서 사건, 남인 처벌 문제로 더욱 벌어졌다가 갑술 환국 이후에는 완전히 분당하게 된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출제자가 노론 당파색이 강한 숙종실록을 지문으로 출제했고 송시열 졸기 부분에서 윤증을 비난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송시열과 윤증이 같은 서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기보다는 노론 송시열과 소론, 영수인 윤증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노론을 답으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것 같다. 만약에 출제자가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2차 사료인 숙종실록을 지문으로 내는 것보다는 당파성이 배제된 1차 사료인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기록은 송시열이 생존할 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송시열을 서인의 영수로 보고 윤증도 송시열 간의 갈등 관계는 있지만 같은 서인으로 보고 쓰여졌기 때문이다. 송시열 당파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송시열이 살아있을 때 어떤 당파에 속했는가가 아니라 송시열의 삶을 기록한 사람들이 송시열을 어떤 당파의 영수로 인식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채점 과정에서 서인도 유사답안으로 맞게 해줬다는 것이 후문이다. 그리고 산당도 정답으로 처리해줬다고 한다. 산당은 조선 중기인 효종, 섭당아 때 정권을 주도했던 서인 세력이 분파되어 갈라진 붕당이다. 김집을 영수로 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로 송준길, 송준지, 송시래, 이유겐, 이유태탈 등이 산당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산당은 지방의 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서인의 여러 분파 중에 산당이 있었고 산당은 회의 시비 문제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하였다. 주로 벼슬에 나가지 않으면서 조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산림 세력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젊었을 때 관직 생활을 했지만 병자호란 이후 물러난 후에 효종 때 잠시 관직 생활을 하고 물러나고 대부분을 화양동에 기거하면서 막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문의 밑줄 친 자임지와는 제2차 예송 논쟁인 갑인예송을 말한다.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상을 당하자 인조의 비인 장렬왕 후 복상 기간을 가지고 남인과 서인이 벌인 논쟁이다. 서인 9개월 대공설을 주장했고 남인 1년설, 기년설을 주장했다. 현종이 남인의 기년설을 채택하여 서인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송 논쟁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 및 관련 기출문제 분석 참조. 서인의 천하동네 텐샤 동리. 남인의 왕자 대부동사서 왕즈리부통 실수록 정답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1차와 2차 예송 논쟁에 깔려있는 서인과 남인의 종법 적용에 대한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2차 예송 때 붕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다음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탕평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탕평 정치는 이제 영조하고 정조, 뭐 숙종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숙종은 제거하고, 영조의 탕평 정책은 가끔씩 이제 완론 탕평이라고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딱 그 명칭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제껴두고, 주로 탕평 정책 나오면 정조의 탕평 정책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조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문제인데 정조가 실시한 왕권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섯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건 뭐 완전히 논술형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요건 뭐 정조 정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한 이제 개요 정도 파악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돼서 뒤에도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정조의 개혁 정치는 좀 약간 철저히 좀 공부해 주실 필요 있어요. 여기. 정조의 탕평 정책의 목적은 각 붕당 세력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붕당을 타파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다. 정조는 영조대의 집권 세력인 외척 중심의 탕평파, 완론 탕평을 제거하고 각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하는 준론 중심으로 등용하였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시파, 남인, 소론, 일부 노론뿐만 아니라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벽파, 노론도 균형적으로 기용하였다. 최근에 노론의 영수인 심한지에 보낸 비밀 사찰을 통해서 정조가 노론 벽파 세력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전국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이리, 공론을 활성화시키면서 각자 입장을 존중해줬다. 시파가 사도사자의 의리를 중심하는 이모의리뿐만 아니라 벽파가 영조의 입장을 강조하는 신임의리도 동시에 포용하여 그것을 자신의 충성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정조는 규장각과 장용영 설치, 수원성 건설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원래 규장각은 창덕궁 후원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역대 국왕의 어제와 어필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자신이 개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장소로 이용했다. 왕실 도서관적 기능뿐만 아니라 과거제 주관, 문신교육담 초계 문신제도, 문안, 비서 기능 등을 부여했다. 규장각을 통해 남인 계열의 정약용, 서울 출신의 이덕무 등을 등용하여 개혁 정치 활용하였다. 정조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위 부대 장용영 설치하여 노론이 장악한 다군영을 견제하였다. 장용영 안에는 내영과 외영 와잉이 있는데 내영은 한성에 주둔하여 군위 체제를 강화하고 외영은 사도세자의 현능원 얘가 도중에 좀 갈 길을 잃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그 정리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에서 정리한, 교재에서 정리한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네. 좀 늦게 뜨나 봐요. 이게 인식을 잘못해갖고. 예. 하여튼 요거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주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 지금 약간 이게 좀 같이 늦게 뜨거든요. 화면이 좀 오류가 있네. 잠깐 좀 다시 끊고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화면 공유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미전에 음, 제대로 됐네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조 때 탕평 정책, 중론 탕평이죠.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온건화 입장에서 왕권 안정을 도모했다. 요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이 완론 탕평 관련된 영조 때죠. 영조 때. 영조 때는 이제 타협적인 성향, 각각의 이제 그 당파 속에서 타협적인 성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완령 탐평을 추구했죠. 그리고 외척 세력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줄용 탐표는 중론 탐표는 각 당파의 시비가 명확한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탕평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영조 때 탕평 관련된 내용이고요. 영조 때 완론 탐평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01년도인가 03년도인가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래서 잘못된 거 금방 나왔죠. 자, 의리와 명절을 중시하는 탕평책이다. 맞죠? 이건 중절 탕평을 이제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만룡탄평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론탄평 정책을 주장한 세월호 중요했다. 맞죠? 이거 옆에 이제 같은 의미고 진보적인 학자를 등용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다. 맞죠? 그 정조가 이제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 학자를 많이 등용했고, 그때 이제 초계 문신제도 같은 걸 실시했잖아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초계 문신제도에서 이제 정조 친위세력 또 선반의 기능도 담당했고, 이때 남인 출신이었던 정양훈이나 그날 그 서울 출신 이덕무 같은 이런 사람을 등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자, 보기에서 왕권 강화와 연관된 사항만을 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답부터 찾아서 얘기할게요. 자, 집사부의 기능 강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용의 설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비안건법. 맞죠? 노비안건법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종 때 실시한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다 왕권 강화하고 연결돼 있다. 예. 왕권 강화하고 연결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정부 서사제하고 비변사 기능 강화, 대관제도 실시는 왕권 강화보다는 왕권을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 그 만약에 이걸 문제를 반영한다면 요거 그냥 담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냥 아주 쉬운 문제지만 요즘에 쉬운 문제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냥 주는 문제. 주는 문제용으로 대비해서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9세기니까 이제 세도 정치기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세도 정치. 예. 그래서 세도 정치인데 이 중 세 가지는 나머지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결과이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라. 세도 정치에 관련된 금방 찾죠. 세도 정치라는 말이 뭐예요? 몇 개의 가문에 의해서 독점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번열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순조부터 해서 철종 때까지 100년 동안 막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박남박 씨 등등 그런 노론의 소수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휘둘렸고요. 나머지 남인, 소론, 뭐 지방 선비들은 정치 참여에 배제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을 통한 어떤 그 언론을 제한한 이 공론의 의미와 기능이 이제 그 유명무실했다. 언론을 제한해서 공론의 의미나 기능이 유명무실한 정치고 일당 독재를 넘어서 일문 독재로 넘어가는 정치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도 정치기 때 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도초에서 농민들이 항구가 있었죠. 철중 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마시키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잖아.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뇌물수수와 간직매매가 유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뇌물수수와 간직매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바쳤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지방 수령으로 내려가면 막 가염주고 하면서 삼정의 물량을 더 가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게 이제 그 강해군 일기인가 인조실록인가 있는 조선왕조 실록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문장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근데 요거 교과서나 다른 사서에 잘 실려 있어.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사서거든요. 인조반정 성공한 후에 강해군이 이제 임목대비 앞에 끌려와가지고 뭐냐면 교서를 통해서 이제 뭐냐 너의 잘못이 어떤 거냐 쭉 나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중립정책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군고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백성들을 뭐냐면 이렇게 고생을 시켰다. 그리고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그 친동생을 죽였다. 그 내용도 있어. 예. 그래서 강해군 인조반정의 어떤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왕대비, 임목대비가 이렇게
교수를 반포한 거죠. 물론 임목대비는 강해군 죽이고 싶겠죠. 예, 죽여달라고 막 요구하고. 근데 그건 안 들어줬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왕을 죽일 순 없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기양 보내는 선에서 끝났죠. 강해군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조가 죽은 후에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너무 유명한 사료고 그리고 요거에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기출사료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두세 번 계속 나올 것 같아. 교과서에도 있고 웬만하게 이제 다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데 읽기는 내가 보니까 제미나이보다는 챗GPT가 잘 읽어. 얘가 단순한 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할 분담을 다시 좀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미나이는 이게 읽는 거를 제대로 못해. 막 중복돼갖고 파일도 두 개 집어넣으면 막 읽고 그러는데, 요거 챗GPT는 간단하게 아주 빨리 읽더라고, 얘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내외에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천자의 조정을 섬기고 복종한 지 200여 년인데 의의로는 군신 관계이고 은혜로는 부자 관계와 같다. 렛 임진년 159 제조의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선왕께서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지극정성으로 사대하고 평생 동안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그 광해는 배은망덕하고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음흉하게 두 마음을 품고 오랑캐에게 정성을 베풀었다. 즉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하는 일은 은밀하게 수신에게 하여금 변화의 정황을 살펴보고 마침내 전 군대가 오랑캐에게 투항하니 온 천하의 추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함이 사방에 퍼지게 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붙잡고 구속하며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칙서가 자주 왔지만 군사를 구원해줄 마음이 없어서 삼한 시대부터 예의를 지켜오던 우리나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마음이 비통하고 머리도 아프니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무릇 천리를 멸하고 인륜을 끊어서 위로는 종묘사직의 죄를 얻었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게 하였다. 죄악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나라의 임금이 되고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사람으로 조종의 군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종묘사직의 신령을 받들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더러 광해를 폐위하고 적당한 곳을 헤아려 살게 해야 한다.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사고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사료에 관련된 어떤 그 강의를 또 올려놓을게, 보충 강의를 AI 시켜갖고 이 보충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송시울졸기에서 나오는 해니시비 논쟁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요것도 이제 제가 그 밑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에서 이제 기읍과 디귿이 가르친 역사 사실 순서를 서술하고 니을에 들어갈 인물 쓰시오. 그리고 이글 강조하는 대외 정책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읽은 것처럼 여기에 들어갈 기은은 뭐예요? 임진년과 의 제조 은혜. 그러니까 임진년의 제조 은혜는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조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이걸 누가 도와줘서 다시 멸망했던 왕조를 부흥시켰죠? 명나라가 부흥시켜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제조지은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선조가 되게 강조했어. 선조가. 선조가 할 일이 임진할 때 도망간 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임진이 끝나고 나서 요거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도망갈 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좀 약간 정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한 게 나는 그래도 명나라를 한테 사신을 보내서 명나라가 구원군 보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조선이 살았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구원군을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냐? 내가 이렇게 요청해서 명나라 구원군이 와서 이게 조선을 살린 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조지훈을 강조한 거야. 지가 도망간 거는 통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 원나라 구원병을 요청한 것이
그래서 이제 조선사였다. 그러니까 큰 공헌 아니냐.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한 건데 이 제주어지은이라는 그 말 이후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제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원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가 훨씬 더 강해졌죠. 사대주의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읒과 디귿 여기 기읒 디귿은 이제 뭐냐면 여기 김인현 오랑캐 정벌 1619년에 오랑캐 정벌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임진의 난 김인현에서 오랑캐 정벌은 이제 뭐냐면 명예 요청으로 조선군을 파병했죠. 원래 강해군이 안 보내려고 하다가 막 그 명나라가 이제 막 협박하고 안 보내면 우리가 널 치겠다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홍림이라는 사람을 파견했어요. 강홍림을. 예. 그래서 이제 강홍림을 파견했고 그때 부차 전투에서 싸우다가 그냥 거의 한 병력 3분의 2를 잃고 항복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 관련돼서 무슨 전투 써라 이렇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전투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 전투하고 부차 전투는 달라요. 예. 근데 보면 어디야? 한국 통론이나 이런 데는 사도 전투가 적혀 있는데 요번에 시민한국사에서 보니까 부차 전투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부차 전투가 답일 것 같은데 그 뒤에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사도 전투 아니냐, 다 사도 전투 거의 대부분 썼고 부차 전투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전투가 답은 단어 넣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차 전투 같아. 예, 왜냐면 팩트잖아 이게. 그냥 한국 통론이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산후전투는 왜냐면 그게 여론이다 보니까 또 잘못만 하면 저 DC에서 온갖 욕이 다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발 물러났긴 했어요. 예. 저도 무섭더라고 답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뭐 기출 딱 해갖고 그러니까 직후에는 못만 하고 시험 끝난 후에 한 1, 2년 뒤가 지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해관계가 이제 없어지니까 근데 무서워 죽겠어 막.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있고 니은에 들어갈 것은 강해죠. 강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그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서인 정권의 그 정책은 철저히 친면 배경이야. 그러니까 중립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잖아요. 강해군에. 예. 그리고 주의할 것은 대북 정권, 대북도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비판했어요. 이들도 철저히 친명 사대 정책이야. 친명 배금 정책. 예. 그래서 이때 배금이라는 건 금자는 이제 청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제가 문제 분석을 잘 적어놨거든요. 예.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조소 내용 중에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폐모살찌 같은 거 있죠. 어머니를 이제 유폐시키고 그 동생을 이복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경복궁 아니 그 궁궐 조성사업 때문에 궁궐. 그래서 강해군 때 궁궐 많이 지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 때 이제 궁궐은 창덕궁만 딱 짓고 말았으면 되는데 창덕궁 왕립한 후에 인경궁이라든지 그다음 경덕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었거든요. 인경궁은 지금 없지만 경덕궁은 오늘날 경희궁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궁궐을 많이 지어가지고 전후에 이제 백성들이 피폐할 때 백성들 많이 동원해서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해군이 중립정치 외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건 없어. 오히려 국민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고생시키고 풍수사에 미쳐가지고 뭐 수도를 옮긴다고 난리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혁 정책을 하는 것도 제 아버지 정책을 그냥 계속 연장선상에서 한 거지 그렇게 딱히 뭐 그렇게 정치를 잘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선후기 때 역사 지휘서, 인문 지휘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휘서와 함께 역사와 인문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정약용의 아방강육과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각 전시, 내각 친시라는 말 있죠? 예, 여기 잠깐 요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문제를. 자,
기획이 훗날 저수한 니은의 명칭을 쓰고 가에 대해 나와 같이 답을 했던 당시 이제 교육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그 연도가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는 이게 아마 단서를 준 것처럼 이렇게 했냐면 이거 솔직히 권룡제라고 하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죠. 예. 그 권룡제가 이제 권룡제 그 뭐냐면 권룡 기유윤 5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89년 5월 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조 13년 때야. 예. 요걸 뭐 단서로 주긴 좀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내각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규장각을 의미해요. 규장각. 규장각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인데, 자, 일단 내각이라는 건 오늘날 캐비넷 같은 이제 뭐 이런 장관들이 모여 있는 어떤 구성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하고 관련 없고, 원래 내각이라는 것은 정근대 시대 때 뭐 하냐면 주로 도서나 문장 같은 것들 있죠. 책이나 문장을 모아놓는 도서관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 때 이 내각 역할을 누가 했냐면 홍문관이라는 곳에서 했죠. 홍문관. 근데 이 홍문관이 점점 내각 기능은 상실하고 언론 기능으로 바꿔요. 언론 기구로. 우리가 3사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각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어떤 책자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구장각이 이 홍문관 대신해서 내각 기능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내각은 구장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규장각에서 들락거리면서 정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불러서 젊은 학자들 이제 불러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곳곳에 이제 그 간혹가다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또 뭐냐면 이렇게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벌술도 줬어요. 그래서 자기 친위세력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초계 문신제도라고 하죠. 초계 문신제도. 예. 그래서 요때 초계 문신제도 아래에서 뭐냐면 컸던 사람이 누구냐? 요 신이라고 지칭하는 누구? 정양욱이다. 예. 그래서 정양욱은 근기 남인 출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뭐냐 권력층하고 연결돼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8살 정양욱이 시제 왕이 내린 이제 그런 뭐냐 제목 왕에 대한 게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 일종의 주제에 대해서 답한 글이에요. 대책은 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거에서 논술 형식으로 답한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일종의 책문이라고 보시죠. 왕이 제목을 제 논지를 던지면 그에서 답해서 적은 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왕이 정조가 어떻게 내렸냐 볼게요. 고조선, 부여, 예맥, 사막, 사군 그 다음에 상군, 법을 등등등인데 조선의 역사지리에 관한 주요 사실들이 어떠한 영역을 밟았으며 또한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했는데 이 정약용이 이제 딱 한데 자 신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고증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론들이 대부분 소략하며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지휘지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들 모두 미상이라고 하였고 그러니까 출처를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얘기해놓고 정인지의 고조사 지휘지는 잘못된 것 위에 이는 잘못된 것이 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이도 세갈 수 있고 이가 빠진 것 같네요. 예. 자, 그다음 여지승랑은 연연에 대한 사실을 싫지 않고 해갖고 쭉 뭐냐면 비판을 해요. 그래서 종전에 잘못된 것을 잡고 내가 언젠간 한번 그걸 이제 뭐냐면 정리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바른 지휘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널리 반포하겠다라는 일종의 후에 이제 자신의 그 뭐냐면 지휘서 반포 출간 예정까지 여기 적어놓은 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휘서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방 강육고죠. 아방 강육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거 한번 오지선당 그 기출문제 때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아방 강육고. 예. 그래갖고 이제 오답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방 강육고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정형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건 좀 약간 그 역사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어.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예, 그 참조하세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있고 그 아방강역궁의 구성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다 하진 못하지만 일단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아방강역도에 이제 이렇게 구성 이렇게 강역도 목차들이 쭉 있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강역도에서 또 눈여겨볼 게 기회론이라고 해서 기술 발전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경학에서 분리해서 전문한 한국 문화를 강조하는 그 경향강단 뭐 있고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아방강역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지리학적 관점에서 북방계 역사하고 남방계 역사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던 거야. 예. 그래서 동국지지 있죠? 동국지지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아방강역도 이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잠깐 하나만 읽고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 아방강역고 내용 중에 그 역사의식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약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읽지는 못하겠고 요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게 아방광역구에서 보이는 역사 지리학적 인식이에요. 요것만 읽고 넘어가세요. 이원적 역사 인식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있는데 요것만 읽어봤습니다. 이게 동국지지가 예전에 한백과의 동국지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요거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마한 의식도 있는데 여기에서 마하는 경기도 남부, 충청 전라도 지역이고 진화는 경상도, 변화는 경상도 가운데 김해 등지. 제대로 인식했어요. 이것도 한백견의 동국지지에서 이제 인식하고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동국지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 이 아방강국고예요. 예. 첫째는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강조하였다. 삼국유사 등 우리 측 사료가 허황하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중국 사설을 입각하여 기자조선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산이 우리나라 사서보다 중국의 사설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자조선을 강조한 것은 정약용이 상서, 홍범구를 요순 3대의 정치 이념으로 보고 이를 그 자신의 개혁사상의 근거로 삼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기자조선으로 하는 것이 된다. 414.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체계를 한강을 경계로 하여 그 남쪽과 북쪽의 이원 체계로 보았으며 유교적 명분이 아니라 지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려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백겸은 중국 측 역사서를 이용하는 데 고증하는 데 힘썼다. 자세한 내용은 한백겸의 동국지리 기출분석 참조 /Northboy History, Northboy History. 한백겸의 역사 인식을 이어받아 다산은 강역고에서 고조선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비정하면서 우리 고대사를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의 이원 체계로 보았다. 북쪽은 기자조선에서 사군 9년 거쳐 고구려 발해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기자조선의 영역은 대체로 한강 이북과 압록 두만강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남쪽은 삼국에서 개별 국가인 백제, 신라 등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즉, 역사인식 체계를 고대사를 삼한을 한강이 남, 고조선, 압록강 이남으로 고조선과 삼한의 이원 체계 및 한반도 중심으로 파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다산의 고대사 인식은 소론 계열의 학자들이 우리 고대사의 영역을 북방으로 확장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고대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립된 모습이다.
셋째, 사만 가운데 마는 경기 남부, 충청, 전라도 지역이고 진안은 경상도 지역, 변화는 경상도 가운데 김해등지라고 인식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보이는 사만 인식과 비슷하다. 나중에 진안과 변환의 영역은 삼국 가운데 신라를 계승하고 마한의 영역은 백제가 되고 고구려는 초기에는 압록중류 이북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평양이 중심 지역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 마한을 고구려, 변환을 백제, 진안을 신라에 비정하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넷째, 고려는 함경도 남부와 평안도 지역, 조선 초기 육군 제외를 회복하였으며 조선 초에 육진과 사군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영토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제사에서 획기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삼국사기의 백제 시조 전승 내용 중에 온조 형제가 아버지가 주몽이 아니라 우태라는 설을 지지하고 백제의 지배층을 부여 계통으로 인식했다. 백제의 최초의 도읍지 위례성 위치 비정에서 처음 도읍지는 서울의 바깥 십리의 지점이고 온조 13년에 이도한 하남 위례성은 광주 고읍이라고 비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직산을 위례로 보는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 등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오늘날 백제의 위례성을 풍납토성으로 견해가 주류이다. 또한 장수왕의 한성 공격 이후에도 한강 이남 지역은 여전히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고구려까지는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차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여기 아방강역구의 이제 역사인식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AI로 해가지고 한번 보강자를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댓글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보강자를 보고 좀 더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인데 2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인조반정,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조광조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조광조의 어떤 도학 정치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조광조가 이제 처벌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기록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19번 내용도. 자, 요것도 좀 쉬었다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